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도 저는 나름의 행복을 찾으며 사는 편입니다. 크게 잘 살지도 지나치게 못 살지도 않는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물길에 닿아 모난 곳 없는 둥근 돌처럼 평온하죠. 25,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출판사에서 편집과 교정 일을 하다 어머니의 고향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남편은 그런 저의 고요함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처음 그와 연애하던 시절 남편은 말수가 적고 숫기도 없어 이렇다 할 표현을 잘하지 못했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들꽃 같은 사람이야. 그거 칭찬이야, 흉보는 거야? 흉보는 걸로 들려? 들꽃이야 뭐 흔해 터졌잖아. 화려한 꽃들은 금방 치고 말지만 들꽃은 어디 쓰든 피고 잔잔하게 예쁘잖아. 저는 그 말에 푹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웃자 남편 입에도 미소가 피어났죠. 우리는 특별한 프로포즈도 없이 1년 정도를 소소하게 만나다가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당연한 듯 결혼하게 되었어요.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 없어도 화려한 선물 같은 게 없어도 저는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벌써 19년이 되었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 심했던 신혼 시절, 시댁의 눈치 속에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꿋꿋이 버텼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생겼을 땐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무뚝뚝한 남편은 덤덤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아준 게 다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없이 기뻤답니다. 귀하디 귀한 하나뿐인 딸은 우리 삶의 그 자체로 활력소가 되어주었죠. 저에게는 기쁘다 슬프다 내색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지극정성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저에 대한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믿으며 남편이라는 큰 기둥에 기대어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시댁의 잔소리에도 남편은 우리 소민이 하나 있으면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굵직한 음성으로 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은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교복을 바짝 올려 입고 어제는 싸웠네, 오늘은 좋았네 하며 사춘기의 절정을 보이고 있답니다. 엄마, 이거 봐. 나 꽃이랑 초콜릿 받아왔어. 어느 날 여느 때보다 늦게 들어온 딸의 두 손에는 화사한 장미꽃과 예쁜 초콜릿이 들려 있었어요. 꽃보다 더 해맑게 웃는 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갑자기 웬 꽃이야? 어휴, 엄마는 진짜.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데.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잔뜩 상기된 딸 소민이의 뺨이 장미꽃처럼 붉게 물들더군요. 엄마, 나 남친이랑 사귄 지 100일 됐어. 뭐? 100일? 그게 뭐 대수라고 선물까지 받아오니? 너는 그 애한테 선물 줬고? 당연히 줬지. 오늘 데이트할 때 저녁은 내가 샀거든. 그게 선물이나 다름없지 뭐. 요즘 연애할 때 돈 안 쓰는 야가 빠진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다고. 얼씨구 용돈 달라고 아빠 엄마 돈은 다 뜯어가면서 엄마 좋아하는 순대 한번 사들고 온 적도 없는 게 남자한테는 밥을 샀어? 아이고, 야가 빠진 여자애가 여기 있네. 엄마는 진짜 용돈이라고 쥐꼬리만큼 주면서 원래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쏘고 싶었는데 그냥 돈가스 집 갔단 말이야. 나도 용돈 올려줘. 애라고 무시하지 마. 우리도 돈 쓸 일 많아, 엄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놈의 초콜릿이나 좀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나.
그러자 딸은 화들짝 놀란 얼굴로 두 손을 뒤로 감추더니 혀를 쏙 내밀더군요. 엄마는 아빠 있잖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 이건 절대 안 돼. 나도 먹기 아까운 거라고요. 아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아빠가 어디 꽃은 고사하고 초콜릿 묻은 과자라도 한 봉지 사올 뿐이냐? 하여간 아빠 엄마는 너무 무드가 없어. 엄마는 그래서 여태까지 아빠한테 꽃 선물 한번 못 받아봤다는 거야? 저게 입만 열면 엄마가 네 친구야? 엄마를 아주 약 올리고 있어. 초콜릿 나눠줄 거 아니면 자랑도 하지 마. 치사하다 치사해. 딸은 더 할 말도 없다는 듯 빙글 한번 돌더니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주방에서 파김치 담글 쪽파를 다듬고 있던 저는 혀를 끌끌 차며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을 바라보다 문득 흙이 잔뜩 묻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다 커버린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들고 저러다 수준에 맞지 않게 깊은 관계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삐뚤어진 데 없이 착실한 딸이기에 걱정은 금방 사라지고 눈이 맵도록 싱싱한 팥뿌리가 다시 제 손에 잡혔습니다. 다 큰 것이 엄마 한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혼잣말을 하며 팔을 다듬다 손톱 사이사이에 박힌 흙 부스러기가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20년 가까이 함께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남편과의 삶에서 꽃 한 송이 추억조차 없다는 게 괜히 서럽기도 하고요. 주방에 걸린 달력에는 곧 다가오는 19번째 남편과의 결혼기념일 표시가 동그랗게 체크돼 있었지만 남편은 이번 기념일도 모르고 지나갈 게 분명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소장으로 일하는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늘 정시에 퇴근하는 삶을 고수해왔어요.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근 한번 해본 적 없이 벌써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 성실함과 고지식함이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좋은 남편이죠. 생활비를 밀린 적이 있나 그렇다고 술을 좋아해서 늦게 들어와 속 썩이기를 하나 집에서도 그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니 특별한 불만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자상함과 다정함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만 빼면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친정어머니도 항상 남편을 칭찬하고 아끼셨으니까요. 세상에 박서방 같은 사람 없다. 어디 가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냐, 술을 마시냐, 돈을 안 갖다 주냐, 너를 못살게 굴기를 하냐, 그런 사람 없다. 이게 어머니의 주요 레파토리였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다듬은 쪽파를 물에 씻어내고 제 손도 비누로 박박 문질러 씻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너무 무드가 없어 아까 한 딸의 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리고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상함, 다정함, 표현력, 모든 게 부족한 남편이라고 툴툴대기에는 저도 그다지 애교 많고 매력 만점인 아내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그간 18번의 결혼기념일에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요리를 하나 밥상에 더 올렸을 뿐 남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 적도 이벤트를 해본 적도 없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결혼기념일이야 누가 챙기면 어때?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지. 저는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들고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남았더라 생각하다가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이 생각났어요. 결혼 전에 하던 교정, 편집 보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외주 작업으로 집에서 조금씩 부업을 해왔기에 저도 모아둔 돈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있기는 한 편이었죠. 핸드폰으로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아봤어요. 사는 곳 주변의 맛집, 근사한 집, 분위기 있는 집 등의 키워드를 넣자 세상 멋진 가게들이 줄줄이 검색창에 이어졌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동안 이런 데 한번 안 가보고 뭘 했어? 저도 모르게 허탈한 기분이 들 정도로 멋진 데이트 코스는 넘치고 넘쳤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이따금 갈비집에 외식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근사한 스테이크 집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게
순간 마음에 걸리더군요.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닌가?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생각으로 제일 근사해 보이는 레스토랑을 골랐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맞춰 저녁 시간에 예약을 하는 동안 제 가슴은 온통 두근두근거렸어요. 갑자기 사춘기 소녀라도 된 듯 딸의 붉게 물든 얼굴처럼 제 얼굴도 그랬으니까요. 전화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한참이 지났을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죠. 저는 반가운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꽤 지친 표정이었지만 제 반짝이는 두 눈을 마주치더니 슬쩍 표정이 누그러지더군요. 다녀왔어. 밥 줘. 마누라 얼굴 보고 한다는 소리가 맨날 나왔어, 밥 줘야? 누가 보면 내가 무슨 한밭집 주인인 줄 알겠어. 남편은 피식 웃더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딸방으로 향하더군요. 소민아, 아빠 왔다. 딸은 묵묵부답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지 깔깔대는 소리만 들리고 아빠가 들어오셨는지는 관심도 없더군요. 야, 박소민, 넌 아빠가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버르장머리 없는 게 진짜? 아이, 됐어.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어. 사춘기라 그런가 보지. 씻고 나올 테니 밥이나 줘. 어휴, 저놈의 지극정성 딸바보. 저는 속으로 투덜대면서도 배고픈 남편을 위해 서둘러 밥상을 차렸답니다.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느라 고단했을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더군요. 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집안일을 마친 뒤 남편을 맞는 편이어서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별일이라는 듯 제 얼굴을 쓱 쳐다보더니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드라마를 보거나 못다한 교정일을 한다고 늘 혼자 밥 먹게 했던 게 순간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남편이 어느 정도 배를 채웠을 때쯤 저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입을 열었어요. 3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은 달력을 쓱 쳐다보더니 선명하게 그려진 동그라미에 고개를 잠시 갸웃하더군요. 그러면 그렇지 혹시나가 역시나구나 실망스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왕 기분 내기로 한 거 저는 밝은 얼굴로 힘주어 말했어요. 그날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당신도 참 한결같은 남자다. 어쩜 19번째 기념일도 여느 때처럼 까먹어? 우리 결혼한 날이라고, 결혼한 날. 우리가 뭐 언제 그런 걸 챙기고 살았다고 그래. 늘상 보는데 하루하루가 다 좋은 날이지. 특별할 게 뭐가 있어. 소민이는 남자친구랑 100일 만났답시고 초콜릿이랑 꽃다발 받아왔더라고. 어린애들도 서로 좋다고 없는 용돈 털어서 서로 챙겨주는데 아니 우리가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좀 우리도 분위기 좀 내고 살면 안 돼? 뭐 분위기가 밥 먹여줘. 제가 순간 토라진 표정을 하자 남편은 슬쩍 눈치를 보더니 헛기침을 하더군요. 미안하긴 미안한 모양이네 하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날 절대로 잊지 마. 내가 문자로 장소 보내놓을 테니까 그날 퇴근하고 무조건 거기로 와. 알았지? 참 이 사람. 아유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3일이 흐르고 3월 30일이 되던 날 남편은 2시간이 지나도록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딸 소민이는 학원이 늦게 끝나는 날이라 아빠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고 저는 처음엔 화가 나다가 끝내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어 레스토랑이 마지막 주문을 받는 시간이 된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단박에 달려간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뻔했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저를 보며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대충 끓인 라면을 앞에 두고 말이죠.
그 옆에는 아주 떡하니 오늘 일하고 온 서류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딜 갔다 지금 오는 거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으려 했지만 설움이 북받쳐 어깨가 떨리더군요. 지금 장난해? 내가 오늘 사거리 앞 레스토랑에 꼭 시간 맞춰 오라고 했잖아. 오늘이 우리 19번째 결혼기념일인데 그걸 잊어버려? 지금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순간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달력을 한번 봤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기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멍청이처럼 말이 없다가 뒤통수를 벅벅 긁으며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만. 바쁘다고 하면 다야? 아무리 바빠도 잊을 게 따로 있지. 저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한 이불을 덮지 않았어요. 외면당한 남편은 면목이 없는지 거실 소파에서 등을 구부린 채 잠들었고 저는 그날 밤새도록 한숨도 붙이지 못하고 잠을 뒤척여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평소로 되돌아갔어요. 남편은 그날 일이 미안했는지 늘 제 눈치를 보는 듯했고 저는 한 일주일간은 냉담한 태도로 있다가 제풀에 지쳐 그 일을 잊기로 했죠. 기껏 남편은 기억도 못하는 결혼기념일을 저 혼자 멋지게 보내보겠다고 들떠 있었던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부러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니 더 따져서 싸움을 키우는 것도 우습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외주로 들어온 교정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 시간은 기억을 밀어내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서 잘 나가지 않는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오늘 날씨 어떤지 창밖 봤니? 온통 꽃천지야. 예, 너 꽃 구경은 다녀왔어? 난 지난주에 신랑하고 꽃놀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좀 있으면 꽃도 다 진다? 너 뭐하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해 이거사. 집에 처박혀서 일만 하고 있지? 나와. 언니가 진한 커피 한 잔 쏠게. 언니는 좋겠수. 형부하고 꽃놀이도 다니고 완전 신혼이네 뭐. 엄머? 너는 신랑이랑 동네 꽃구경도 안 나가본 사람처럼 말한다. 설마 그건 아니지? 말하자면 길어 언니. 알았어요. 나갈게. 진짜 진한 커피 사줘야 돼. 근사한 카페면 더 좋고.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나와 이거 사. 그렇게 친한 언니를 만나러 나간 자리, 언니를 만나러 나가는 길은 정말 꽃천지였습니다.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군데군데 민들레 풀씨가 바람에 날려 코끝을 간지럽혔죠. 오랜만에 만난 언니의 얼굴은 나이 들미 무색하게도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의 남편은 술 문제로 종종 속을 썩이기는 해도 언니라면 꿈뻑 죽는 애처가였죠. 평소에 지은 죄가 있으니 다정함으로라도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언니의 푸념도 저는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있을까 싶지만 솔직히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니까요. 언니는 만나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제 안색을 보자마자 화사한 얼굴에 걱정이 둥실 떠올랐죠. 무슨 일 있었니? 너 무슨 실연당한 사람 같다? 실연은 무슨... 언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내 눈은 못 속여. 내 촉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 이틀 겪어? 무슨 일인지 얼른 불어. 좋게 말할 때. 언니, 내가 실은 지난 3월 30일이 결혼기념일이었거든. 맞아. 너 그때쯤 결혼했었지? 예, 며칠만 기다렸다. 4월에 신부하지.
왜 3월 말에 예식 잡았냐고 우리끼리 수군거렸던 거 기억난다. 그래, 결혼기념일에 어땠어? 뭐 좋은 거 사주던? 말도 마, 언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야?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 애당초.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설마 결혼기념일 잊어버린 건 아니었지? 당연히 잊어버렸지. 그래서 내가 챙겼단 말이야. 근사한 레스토랑도 잡고. 짠순이가 웬일로 일을 벌였네? 잘했다 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혼자 레스토랑 앞에서 2시간 기다렸어. 전화도 안 받더라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에 네가 레스토랑 잡았는데 남편이 그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안 나왔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집에 가보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 날 쳐다보더니 어딜 갔다 이제 오냐고 하더라니까. 순간 언니는 할 말을 잊은 듯 멍한 얼굴로 제 심란한 표정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는 언니가 부럽기도 하고 제 처지가 괜히 자존심 상하기도 해서 괜한 소리를 했나 금세 후회를 했죠. 딱 냄새가 나네. 냄새? 무슨 냄새? 어딘가 정신 팔린 거지. 그걸 잊어버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잊어버렸대. 내가 무슨 말을 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무리 일이 바빠도 와이프랑 결혼기념일날 저녁 먹기로 한 걸 잊어버리는 멍청이가 어딨어? 그럼 뭐 같은데? 딱 감이 오네. 이거 99%야. 그게 뭔데? 다른 여자. 저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잠시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정신으로 돌아온 저는 언니에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언니. 정말 아니라니까. 너 내 촉으로 남편 바람 잡은 애가 한둘이 아니야. 내 감은 못 속인다고. 그렇게 분위기고 무드고 없는 사람이 무슨 여자야, 여자는. 나는 그런 건 남편 믿어, 언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병원 실려가지 말고 언니 말 똑똑히 들어. 남편 요즘 들어 이상한 거 없어? 글쎄. 핸드폰은 얼마나 자주 봐?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한참 남편의 지난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오면 핸드폰은 거의 던져두고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 핸드폰을 종종 들여다보던 게 떠올랐어요. 그러게, 핸드폰은 예전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긴 한데 누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너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상황 좀 지켜보다가 영 이상하다 싶으면 어디 흥신소에라도 의뢰해봐. 원래 무뚝뚝한 남자들이 여자에 빠지면 더 골치 아픈 거야. 내 말 새겨들어. 그날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언니를 괜히 만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심란했죠.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의심이란 게 워낙 무서운 감정이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군가 후려친 느낌이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언니의 말이 더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제 의심에 화약고에 불을 당기는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건설 현장인데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남편이라 늘 집에 일찍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더군요. 남편은 평소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은 뒤에야 집에 들어왔고 배가 고프지 않다며 밥도 찾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늦었어? 야근이 길어졌어. 그럼 미리 전화라도 줘야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기다렸어. 미안해. 바빠서 전화할 기회를 놓쳤어. 소민이는? 지금 소민이 학원에 있을 시간이잖아. 알면서 왜 물어? 정말 야근한 거 맞아? 아, 소민이 학원 가는 시간인가? 말 돌리지 말고 무슨 일로 야근했는데? 집요하게 묻는 저를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아이, 글쎄 왜 자꾸 물어. 회사에서 일이 많았다니까. 남편은 더 따져 물으려는 제게 등을 돌리고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더군요.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재빨리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신 폰을 사도 기능 몇 개 활용할 줄 모르는 남편의 핸드폰에 생체인식 잠금이 걸려있는 것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단한 패턴이 걸려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순간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도끼. 제 발등을 찍는 듯 가슴에 뭔가 턱하니 충격이 오더군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생각하며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럴 리 없다. 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화도 없었고 이렇다 할 변명도 없이 그저 야근 타령이었어요.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누군가 뒤에서 머리칼을 움켜쥐는 듯 편두통이 왔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언니는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어요. 흥신소라뇨. 제가 그런 곳에 전화를 걸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평생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현장 잡아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한다니 뭘 부탁한다는 걸까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여자가 생긴 거라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도 흥신소에서는 남편이 평범하게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간 게 맞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제 그만 미행해도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게 사모님, 저희가 미행하는 걸 눈치채고 정말 야근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버틴 건지도 모릅니다. 딱 3일만 더 시간을 주시죠.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현장을 잡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의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3일을 더 연장한 끝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분이 저희를 따돌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더군요. 동선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저희도 놓칠 뻔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남편분은 정시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바꿔 타신 후 3번이나 다른 정거장에서 내려 전철을 갈아탔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저희를 따돌리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내연녀로 추정되는 분을 만나는 현장은 잡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자신이 미행당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남자분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전화를 끊고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귀가하더군요. 저는 물었죠. 오늘도 야근했어? 그날 저는 살면서 2번째로 남편과 따로 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실에서 잠을 청했죠. 그런 제게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다음 날 저는 울면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되돌아오는 건 엄마의 잔소리뿐이었어요. 박서방이 그럴 사람이냐?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평생을 식구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한테 네가 흥신소 직원이나 붙이고 의심하고 미행하고 박서방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제발 정신 차려라.
일이 너무 힘드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야. 여자랑 만나는 걸 직접 본 것도 아니라면서. 엄마 말 들어라. 엄한 사람 들볶지 말고. 친정엄마마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지만 저는 흥신소 직원의 말보다 친정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모든 게 다 거짓이고 남편의 외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속는 기분으로라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부부는 서로 이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어요. 자상하고 다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 삶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방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더 이상 야근했느냐는 물음을 던지지 않았고 남편은 굳이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흥신소에 더 의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짓만큼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차라리 영영 속으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날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김영숙 씨 되시죠? 네, 제가 김영숙인데요. 박문규 씨 배우자분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오셔서 직접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대충 소지품을 챙기고 단박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험한 꼴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친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군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내 남편이 나를 외면하고 내내 방황하더니 결국엔 경찰서까지 가고야 마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가슴의 기둥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달려간 경찰서에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손에 꽃다발을 든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망스러운 얼굴로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얼마나 놀란 얼굴인지 사색이 된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부축해주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겨우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이라고요? 우리 남편이 성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선 피해자분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일 수도 있어서 조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분께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불러달라고만 하셔서.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여자는 누구고 그 꽃은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성추행? 스토킹? 여보, 우리 다 큰 딸이 있는 부모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고. 저는 거의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그제야 얼굴에 감정이 실리더군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제 몸속의 피가 어디론가 죄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리만치 이상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피해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전철에서부터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다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림역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따라 내리더라고요. 제가 신림역 지하상가를 걷다가 액세서리 상점이 있어서 거기 들러서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림역이요? 거긴 저희 집과 반대 방향인데 아무튼 그래서요. 거기 지하상가에 꽃 파는 가게가 많거든요. 뭐 그런 데서 샀는지 꽃다발을 들고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계속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으라고만 계속하다가 제가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제 팔을 확 잡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도망치듯 팔을 뿌리치고 집 쪽으로 자리를 피했는데 계속 쫓아와서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저는 입술에 피가 나도록 이를 앙다물며 남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분노가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에게는 장미꽃 한 송이 준 적 없는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에게 꽃까지 사서 추근댔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피해자 여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선처를 부탁한다며 제가 두 손을 모아 비는 것으로 사건이 수습됐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저와 남편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손에 든 꽃다발을 경찰서 앞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고는 끊었던 걸로만 알고 있던 담배를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우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그동안 뭘 알고 무엇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일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을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을 만큼 좋았냐고. 남편은 묵묵히 담배를 피우기만 할 뿐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지겹고 싫어? 지난 1년 동안 내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어딜 다녀왔는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매일 야근한다고 거짓말만 반복했잖아. 나는 처음엔 당신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의심했어. 그래도 그럴 리 없다.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 믿고 싶고 또 믿고 싶어서 스스로를 속여왔다고. 미안해. 할 말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뿐이야? 그게 다냐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미안한 짓을 하질 말든가. 지난 1년 동안 내 얼굴 한번 쳐다본 적 있어? 내 손 한번 잡아본 적 있냐고.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내 인생은 당신하고 소민이만 바라보고 내 옷 한 벌 손 떨려서 좋은 거 사본 적 없이 오직 살림하고 부업하는 걸로 살아왔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랑? 그런 건 부부 사이에 그저 타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던 저였어요.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그 사랑 타령.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 저는 어금니에서 빠드득 소리가 날 만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침묵의 시간은 길고도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남편은 결국 외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밤을 지나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될 때까지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아침 해가 베란다 밖으로 높이 떠올랐을 때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웬 노숙인이 집으로 기어들어온 것 같은 행색이었거든요. 핸드폰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길이 없었고 덥수룩한 수염에 구질구질한 행색의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경찰서에서 느꼈던 모든 게 잘못됐다는 그 무시무시한 예감이
예상과는 전혀 빗나간 방향으로 들어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말없이 가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았는지 품에서 씻지 않은 냄새와 차디찬 바람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기를 씻기듯 남편을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이제부터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남편이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에야 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병명은 치매였어요. 남편분이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게 언제였습니까?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방황하는 사람처럼 길을 쏟아내기도 하고 엉뚱한 여자를 쫓아가기도 했으니까요.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오신 게 다행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 병이 나을 수 있나요? 배우자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하지만 치매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지연해 볼 수 있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평생을 통틀어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런 제 얼굴을 피할 뿐이었죠. 이제 갓 50이 넘은 한창의 나이에 찾아온 치매. 저는 지난 1년 동안 뭘 했던 건지 오직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두 손을 꼭 잡고 여보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슬픔이라는 것도 때로는 힘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남편의 병명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또다시 강인한 힘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평생을 오직 성실하고 착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병을 모르는 채 1년 넘게 혼자서 고군분투해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도록 사무치더군요. 그 미안함과 슬픔은 저에게 책임감과 남편에 대한 의리를 더욱 굳건히 해주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뿐인 딸과 저를 부양하기 위해 자꾸만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과 싸워온 남편이 고맙고 또 고마웠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비밀번호나 패턴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바람에 핸드폰 잠금도 생체 인식으로 했던 일, 19번째 결혼기념일 약속을 잊고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일, 나중에 알고 보니 뒷모습이 저와 비슷했다는 그 낯선 여자를 쫓아갔던 일,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잊어 몇 번이고 전철을 갈아타며 길을 헤매던 일, 기어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노숙을 해야 했던 일까지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남편이 그 지경까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의심하기보다 걱정부터 했더라면 친한 언니의 말, 흥신소 직원의 말보다 남편의 한결같은 마음을 먼저 믿었더라면 이 비극을 조금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든 밝은 얼굴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여보,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내가 부업하는 양도 늘리고 어디 식당에 가서라도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이제 치료에만 전념하는 게 좋겠어.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사람 바보 취급은 하지 말아줘. 나 어떻게든 극복하고 당신하고 소민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쓰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 조금은 냉정한 표정으로 냉담하게 말하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최선을 다해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남편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나더군요. 그래도 저는 언제든 남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교정 보는 부업량을 늘리고
꽤 큰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는 아르바이트도 구했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까짓 거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일은 쉽지 않더군요. 식판에 순서대로 반찬을 담아 내놓는 일, 점심시간이 끝난 뒤 뒷정리를 하는 일 등 신경 쓰고 힘까지 써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지적을 하는 영양사의 잔소리도 정신적으로 피곤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 수십 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직장일을 해온 남편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1년간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진 거였어요. 당신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맨날 쓰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거냐고. 내가 오늘 손톱깎이 하나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알아? 미안해. 내가 제자리에 둔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잔소리해야 돼? 화 풀어. 아마 소민이가 그랬을 수도 있어. 걔가 워낙 덤벙대잖아. 애 핑계 대지 마. 짜증나니까. 저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알던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심술 긋고 짜증 섞인 남편의 얼굴은 잔뜩 인상 쓴 표정이었죠. 어느 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음식을 차려주었는데도 밥숟가락을 집어 던지더군요.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간을 짜게 하면 이게 반찬이야? 소금 덩어리지? 한 번도 반찬 투정은커녕 제 음식에 아무런 불만이 없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음식간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TV 가장자리며 가전 사이사이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털어내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여보, 나도 요즘 알바 하나 더 하면서 교정일 보면서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집 청소가 조금 소홀했나 봐. 화내지 좀 마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이 먼지 누구 목구멍으로 다 들어가? 누구 입으로 들어가냐고? 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서름이 북받치고 남편에게 서운하기가 이를 데 없더군요. 저는 하루하루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라는 건 도대체 하긴 하는 거야? 배수구에 머리카락만 봐도 속이 뒤집어진다고.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저따위 더러운 화장실에서 씻을 마음이 들어? 저도 참다 못해 소리치고 말했어요. 집안일은 몽땅 다 내 몫이야? 나도 나가서 일하느라 바빴다고 하잖아. 그리고 그깟 머리카락 당신이 좀 치우면 그만이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화낼 일이냐고. 참았던 서름이 폭발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넘게 남편의 병을 몰랐던 것이 미안해 최대한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건만 돌아오는 건 오직 비난과 화뿐이었으니까요. 그래, 당신이 기어이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나.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내가 우습지? 날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우스운데 왜 같이 살아? 병든 새끼 불쌍한 마음 들어서 데리고는 살아야겠고 억울하다 생각 드니까 무시하고 싶고 그런 거지? 내가 당신 속을 모를 것 같아? 저는 정말 가슴이 불에 타 녹아내리는 듯 뜨겁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말로 받을 상처를 한 번에 다 받는 듯 고통스러웠어요. 친정 어머니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남편의 동향을 살피며 은연중에 이혼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안쓰럽지만 난 내 딸이 더 중요하다. 그냥 박서방 시댁에 책임지라고 하고 갈라서 매일 널 그렇게 구박한다며. 자기 병수발 다 들어주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마누라한테 그게 할 짓이냐? 그만 이혼해라. 친정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 그 사람 아파서 그런 거야. 제정신 아니어서. 그게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현실이라서 그래. 치매는 절대 나아지는 병이 아니야. 이 엄마도 치매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 들다가 청춘 다 보낸 걸 몰라서 그러니? 난 절대 이혼 안 해.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겨우 친정어머니를 달래놓으면 시댁에서 전화가 왔죠. 예,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필 테니 너도 그만하고 네 삶을 찾아라. 네가 우리들한테도 참 잘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잘하고 산 거 안다. 그러니 이제 네 인생 찾아. 한창 나이에 남자 병수발 들다가 팔자 망가질 일 있니?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남편의 이혼을 대놓고 권유하셨어요. 그러나 이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동안 함께해온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아무것도 아닌 가치였을까요?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만이라도 제 마음을 좀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음에도 그는 점점 더 삐뚤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을 주의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나 직장에서 잘렸어. 오늘 내가 도면을 잘못 보고 일을 지시하는 바람에 공사 현장이 엉망이 됐어. 그동안 이런 실수가 몇 번 있었는데 더는 봐주기 힘든가 봐. 나 때문에 피해가 막심했으니까. 여보,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 안 그래도 제발 일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 잘 된 거야.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은 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안방문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열 수 없는 벽. 남편과 제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복장으로 집을 나서더군요. 여보, 어디가? 회사까지 가긴 어딜 가. 저는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어제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을 말리지 않았던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간 후 그대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동네방네 찾아다녀도 남편의 행적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8차선 도로에서 죽기를 결심한 듯 차도로 뛰어들어 차에 그대로 부딪혔고 대퇴골이 골절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간 병원 병실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슬픔, 화, 분노, 후회, 그리고 허무한 마음까지 온갖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남편은 등을 돌리며 독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주 속이 시원하지? 뭐라고? 등신 같은 새끼,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갈 데도 없이 돈벌이도 못하는 놈, 얼마나 우습겠어. 안 그래? 이제 다리도 못 쓸지 모르는 놈, 차라리 차에 치여 죽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했겠지. 여보. 내 인생은 실패했어. 실패했다고.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표정 정말 지겨워. 지겹단 말이야. 저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며 정숙해야 할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지긋지긋해.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괴로워? 어떻게든 나는 당신하고 살아보겠다고 이 발버둥을 치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겹다고? 내가 당신 죽어버리길 바랬다고? 그걸 뚫린 입이라고 말이랍시고 하는 거냐고. 비명에 가까운 저의 절규 섞인 울음에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그들의 설득으로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한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짐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이 눈에 띄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남편의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쓰고 또 썼는지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과 다른 종이가 너덜거릴 정도였죠.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은 3월 30일이다. 아내에게 꽃을 사줘야 한다. 아내는 꽃을 받고 싶어 한다. 소민이 얼굴이 가끔 떠오르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날 때마다 핸드폰 사진을 자주 본다. 아내가 가엾다. 나 때문에 남은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다. 아내와 이혼하려면 질리도록 싫은 소리라도 해야 한다. 착한 아내를 괴롭히기 싫다. 영숙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상한다. 그래도 아내가 나를 싫어하게 해야 한다. 내 아내,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내 아내, 내 들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이제는 정말 보내야 한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빼곡한 메모를 읽으며 통곡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온 남편의 마음, 그리고 저와 이혼하기 위해 했던 남편의 수많은 거짓된 독설이 제 폐부를 찌르듯 가슴 아프게 박혀왔어요. 저는 그 길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등을 돌린 채 초라하게 누워있는 남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무슨 말,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을 사랑해. 당신, 나와 소민이만 기억해줘. 다른 건 다 잊어도 상관없어. 약속해줘. 나 보내지 마.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저의 진심 어린 눈물에 남편도 천천히 등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후로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에 빠지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소민이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에게 들꽃처럼 잔잔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